네, 선생님 시작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은성 저자님의 감각과 사물 출간기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갈무리 출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이고요.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네, 먼저 김은성 강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성 선생님께서는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경상남도 거창 인근 농촌에서 태어나셨고 여러 지역과 직업과 또 학문 분과를 넘나드는 매우 다채로운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김은성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 역시 다양한데요. 과학기술, 보건, 환경, 에너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원래 화학을 전공하셨고요. 한솔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면서 주민등록 카드용 열전사 필름 소재를 처음으로 국산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문사회과학을 좋아하셔서 과학기술학으로 진로를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미국 랜슬러 공대에서 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이수하시고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셨고요. 이후 한국행정연구원 같은 국가정책연구기관에서 5년여간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최우수 연구교원에게 수여하는 경희 펠로우로 선정되었고요. 2019년 풀브라이트 중견연구자상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학술지 과학기술학 연구의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앤 메디슨, 또 소셜 스터디즈 오브 사이언스 같은 여러 해외 저널에도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번에 갈무리 출판사에서 2022년 1월에 출간된 감각과 사물이 김은성 저자님의 첫 단독 저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으로는 정책과 사회라는 책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선생님 이제 음속을 잠깐 푸셔서 박수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회를 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책을 출간해 주신 갈무리 출판사에도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발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출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오늘 제 강연회는 전반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제목을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갈무리 출판사에 제출했을 때는 뭐 감각 풍경과 물질 문화 이런 제목을 했었는데 바꿨고요. 뭐 친구들은 뭐 감각의 제국 뭐 이런 제목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영화 일본 영화죠. 감각의 제국 있었고. 근데 또 한국에 이미 그 감각의 제국으로 출판된 책들이 한 2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책이 또 감각뿐만 아니라 사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과 사물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 그 미셀 푸코의 그 말과 사물이라는 그 제목을 이제 본딴 겁니다. 본딴 거고요. 사실 푸코는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학에 입문하게 된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제가 원래 화학도였고 그 대학교 3학년 1990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푸코의 그 성의 역사라는 책이 아마 한국에 번역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사회과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푸코의 영향, 푸코의 어떤 유령 이런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또 책에서는 또 푸코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라면 푸코는 어떻게 보면 뭐 푸코의 여러 가지 권력의 개념이 있죠. 그 중에서 푸코가 보지 않았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의 차이에 따른 권력의 차이 이런 것들은 푸코의 저작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사회과학의 감각적 물질적 전환을 모색하자는 거고 기존의 어떤 사회학에서 보면 뭐 정치사회학, 뭐 경제사회학, 환경사회학 이런 이제 전통적인 사회학이 있고 이러한 학문들과 감각학과 물질 문화를 이제 접목시켜서 정치 권력, 경제 도덕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개념들을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같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이해관계 정치라든지 또 운리백의 뭐 하위 정치라든지 그리고 뭐 정체성의 정치, 담론 정치, 지식 정치 이런 이제 다양한 개념의 정치가 있잖아. 여기서는 이제 물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본의 개념에도 보면은 뭐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감시 자본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각 자본 이런 이야기를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 책의 가치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경험 연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어떤 이론학자가 아니고 현장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한국 사회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 연구의 부족, 현장 연구의 어떤 충실성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한국에서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신유물론도 여기가 아니다. 지나치게 어떤 이론 중심적이고 아직 한국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 책이 신유물론에 관련된 책이라고 해서 국한할 수는 없지만은 또 이런 경험 연구를 한국 사례를 가지고 이제 경험 연구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고 1부, 2부, 3부가 이제 사례 연구, 한국 사례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이 챕터들은 이제 외국 저널에 다 이제 실렸던 논문입니다. 논문을 다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책으로 묶은 건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번역체 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김정현 선생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 막판에 고치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을 만드는 작업이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단독으로는 제 첫 책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보람도 있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7개의 사례 연구 중에서 이게 이제 8년 정도의 연구의 결과이거든요. 제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챕터는 사실은 4장과 7장입니다. 4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신앙과 에너지 전환 담론을 이제 연결한 그러한 연구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새롭고 그런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다시 이제 전통신앙과 연결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애착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서구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한국만의 이야기라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뭐 특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좀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7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푸코와의 어떤 약간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감각에 따른 시기 통제 방식, 권력 작동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사회과학의 없는 감각적 전환, 물질적 전환의 여러 가지 학문들의 흐름을 이제 조망하는 그러한 챕터가 되겠고 이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역사학, 지리학에 걸쳐 있는 감각적 물질적 전환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마 뭐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은 이제 근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림이죠. 푸코에 따르면은 이 돈키호테가 최초의 이제 근대 소설이죠. 그래서 정근대인 중세 기사의 어떤 사고와 행동을 근대적 관점에서 풍자한 그런 소설이 되겠고, 그래서 돈키호테가 풍차를 이제 괴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비이성적 사고를 에 대한 세르반테스 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는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사실 근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근대는 감각보다는 이성, 그리고 비인간보다는 인간, 자연보다는 사회,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비서구적인 가치관보다는 서양의 가치관을 우위에 두는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근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대라는 것은 산업혁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했을 때 산업혁명 전후에서의 어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운드스케이프, 소리, 풍경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근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에 어떤 마차가 이제 거리를 돌아다녔던 거리의 어떤 소음을 원천이 되었던 시대에서부터 전기기관차 같은 전기기관차 어떻게 보면 근대의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근대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기에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는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 그 서구 개척 시대에서 근대의 산업혁명 시기로 넘어가는 서부의 현장을 잘 포착한 영화인데요. 그 마차와 기차가 공존하는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서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그런 서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탈근대적입니다. 여기에 이 영화 배우가 이제 뭐 헨리 폰다라는 영화 배우고 어떻게 백인을 굉장히 상징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근대라는 것은 백인 남성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백인 남성이 여기 이 영화에서는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 그 찰슨 브론슨과 같은 이런 약간 혼혈계의 사람이 선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이 여성 주인공은 이제 술집 작부 출신인데 굉장히 그 영화에서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서부에서의 근대의 탄생을 보여주는데 실제 스토리는 되게 탈근대적인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이 1968년도에 어떤 그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고 이때 뭐 반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근대적인 운동들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서부의 시대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것들을 전기기관차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그 기차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기차 철도를 건설하는 이런 장면 그것도 마지막 그 영화 피날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잠깐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음악은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화는 많이 TV에서 많이 상영을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대륙간 철도가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건설이 되고 서부에서도 이제 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서부의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대, 서부 개척 시대, 총소리와 마차 소리의 시대부터 근대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화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고요. 이제 주인공인 이제 찰슨 브론슨이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가 상영이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헨리 폰다를 이제 악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그 동부에서 서부로 온 여성인데 여주인공이죠. 이 서부에서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이제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그 장면을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나 소리를 통해서도 근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최근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소리는 뭐 카톡 이런 것이 현대의 소리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감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에서 서양의 계급 차별의 진짜 비밀은 하층 계급은 냄새가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주장은 하층 계급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계급 차별의 근원은 후각적인데 이 탁상 이론들은 실패한다는 내용이고, 지식인들은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도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그 하층 계급의 냄새 그들하고는 이제 구별시키려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성적으로는 진보인데 감각적으로는 진보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성적인 사회과학 이론들이 이런 감각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아마 이 내용을 우리가 뭐 기생충을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이 사회 집단의 분류장치다. 계급적인 분류장치로서 그 생명정치를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 악취라는 것은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배제된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봉준호 감독이 이제 기생충에서 왜 냄새라는 이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를게요. 네, 그리고 가운데 정면 봐주시. 이 영화의 가장 되게 중요한 모티프라고 해야 될까? 이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서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냄새를 서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되게 공격적이고 무리한 것이죠, 사실. 무리한 것인데 이 영화는 되게 어떤 우리가 흔히 영화 큰 화면으로 접하기 힘든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곳까지 카메라가 파고들기 때문에 그 냄새에 관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랄까, 사실 근데 재밌는 게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냄새를 맡을 기회가 되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선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로 나눠지고 가는 식당이라든가 뭐 일하는 곳 등등 솔직히 많이 다릅니다. 동선이 겹치질 않아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가정교사를 한다거나 또는 후에 이제 뭐 송강호 선배님이나 이제 다 이렇게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직종들, 또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근무 상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가까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그 상황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서 이제 쓰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법한 그런 하나의 날카롭고 예민한 도구가 냄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각은 계급뿐만 아니라 그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감각에서 시각은 굉장히 고귀하고 이성적이고 지배적인 감각으로, 남성의 감각으로 인정이 되고, 이에 반해서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은 시각보다 이제 열의를 차지를 하고 여성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과 다른 감각 간의 위계가 여성과 남성 간의 위계와 평행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브의 그 선악과에 대한 미각으로 비롯된다든지, 그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에서 그 마녀는 굉장히 악취가 난다거나 굉장히 탐식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여성의 감각을 부정적이나 위험하게 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과 정치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나 확성기나 녹음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제 정치에서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었죠. 히틀러는 이제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고, 하지만 히틀러가 그 확성기가 없었다면은 자기가 독일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라디오와 확성기는 박정희 정권의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정치 선전에 활용되기도 했죠. 우리가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은 학문적인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고, 사회학 이론에서도 뭐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후기 구조주의적인 접근, 그다음에 신유물론적인 접근들이 있고, 아마 뭐 신유물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막스의 어떤 변정구적 유물론과 신유물론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마르크스의 변정구적 유물론의 어떤 물질의 개념이면 자연 전체를 다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막스의 어떤 자본론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연 세계에 사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물건이 되고, 그 물건에서 시장에서 교환을 하게 되면 상품이 되는데, 막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물이 물건이 되고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교환 가치나 사용 가치가 있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물질성이나 감각성이 남게 되고, 그렇지 않는 어떤 그 물질성과 감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자본론에서 보면 막스의 유물론은 상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탈감각화와 탈물질화가 일어난다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 가치와 무관한 사물의 어떤 감각성이 실제 상품의 재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감각 사회학자는 그 감각이나 이런 부분은 자본론에서 유령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감각과 사회를 막상 구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봐야 됩니까? 나중에 봐도 되나요? 지금 그 화면 일부를 네. 검은 네모가 가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텍스트가 조금씩 가려지는데요. 그러면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화면이 나와서 가려진다는 거죠. 네.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 이 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되나요? 네, 좀 이렇게 가리는 되죠. 그 면적이 좀 적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신유물론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들레저의 어셈블리지라는 개념이고, 이 개념은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사람과 사물 등 존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물질적 배치다. 그래서 이런 존재자들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공동으로 기능하게 되는 그 배열, 이것을 어셈블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셈블리지가 달라지면 이제 존재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어셈블리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저는 이제 요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제 학교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집에 제가 있을 때는 집이라는 공간과 인공물과 가족들하고의 그런 어셈블리지 속에서 제 존재가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갈 때는 학교 차라는 그 인공물과 이 승객과의 어떤 상호작용 어셈블리 속에서 승객이 되고, 그다음 학교에서는 학교라는 공간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선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루에도 이렇게 3번씩 어셈블리지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존재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 사라지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처럼 이제 사회 물질적 어셈블러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존재가 되는데, 하지만 매일 같은 실천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존재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존재론적인 전환을 능숙하게 해낸다. 근데 자신의 존재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억과 습관에 의한 착각인데, 왼쪽에 그린 영화의 크리스토퍼 놀런의 메멘토의 영화를 보면 이 사람 주인공이 이제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이런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셈블리지라는 것이 꼭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존재자들이 기호로 번역되어 언어로 만나서 서로 어셈블리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지는 시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녹는 북극곰, 빙하에서 북극곰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불타는 나무를 직접 본 적이 없으나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북극곰과 불타는 나무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셈블리지는 그 말과 사물의 경계를 넘어서 발생할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사람들과 어셈블리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례로 들어가서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부는 감각과 사물을 읽는 도덕과 시민권인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시와 관련된 지배적인 이야기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책은 그 확진자들의 인공물,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방문 장소, 그리고 공간적 이동성으로 형성되는 그 도덕의 물질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초기에 그 확진자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마스크를 끼지 않는 확진자들을 비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바이러스와 마스크라는 그 비인간 사물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한 그 맘카페 회원들의 어떤 반응을 연구한 연구고, 이런 동선 정보에는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그들의 어떤 이동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고, 그러한 이동을 기초로 해서 그 확진자들을 이제 비판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마스크나 바이러스나 그 확진자들이 방문한 장소, 그 이동이 영향을 주고, 확진자들의 어떤 도덕적 인격도 그런 마스크와 장소, 이동성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만의 순수한 그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래서 정신 속에 있는 행위상학적 이상이 아니라, 그리고 뭐 주르케임이 이야기했듯이 마음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코로나 시기에서 도덕적 인간의 굉장히 필수적인 인공물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마스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그 사회적 맥락이 바뀌었을 때 마스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미세먼지 사태 때 마스크는 우리에게 어떤 뭐 도덕적인 지금 공동체를 위한 의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죠. 그리고 또 마스크는
이 홍콩 시위와 같이 시위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 다른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마스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셈블리지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미세먼지 사태 때는 사람과 마스크와 미세먼지 이런 어셈블리지가 만들어지고, 이때의 마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안전의 의미를 만들어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사람과 마스크와 바이러스 이런 어셈블리지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게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인 시위에는 시위자 마스크, 경찰 이런 이제 어셈블리지라고 봤을 때 여기서의 마스크의 의미는 정치적인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와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마스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마스크를 보고 느끼는 소수자들과의 마스크와의 어셈블리지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드는 거죠. 사회적인 공동체를 위한 의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끼게 되면은 이제 입모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죠. 이처럼 어떤 인간, 어떤 사물과 어셈블리지를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능은 다 달라질 수, 의미와 기능은 다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정치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를 할 때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서로 다른 집단이 만드는 어셈블리지의 어떤 차이를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정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덕적인 물질성이 강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 사실은 동선 정보에서 이제 그 도덕적인 물질성이 저는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선 정보가 가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선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맥락은 사라지고 결국 물질적인 정보만 남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동선 정보에 있는 물질적 정보만 보고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도덕의 어떤 물질성이 증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은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과 소리 시민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민권은 그 근대국가의 탄생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시민권은 근대국가에서 개인의 어떤 권리와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의 자격, 지위, 의식, 시민의식 혹은 그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는 시민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이해에 대한 그 마르크시즘 혹은 페미니즘적인 어떤 비판들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그 시민권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 후기구조적인 접근을 했고, 이런 접근에서는 그 민주주의 이론을 넘어서 지식과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민권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시민권에 대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권의 이제 개념이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신유물론에서 이런 시민권에 대해서도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저도 사실 이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뭐 이 책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소리 시민권의 개념은 그 민주주의, 우리가 시민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을 하고 그 소리의 어떤 지식에서 구성되는 시민권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씩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 갈등의 어떤 경험이 있을 텐데요.
뭐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저 사람이 좀 예민한 사람이 아닌가,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는 그 소리와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지식에 의해서 시민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사는 정상적인 청취자가 위층에 나는 소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소리는 층간소음이 되고, 하지만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 나는 정상적인 소리로부터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그 비정상적인 청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의 정체성과 정상이냐 아니냐의 정체성과 소리가 정상적인 소리냐 층간소음이냐 하라는 그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공동으로 생산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소리 시민권의 개념이고, 사실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은 푸코의 뭐 대표적인 개념이죠. 푸코는 뭐 의료 지식이나 생명공학에서 일어나는 그 정상과 비정상, 뭐 감옥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정상과 비정상, 그 생권력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뭐 이 책에서는 이제 소리라는 지식에서 만들어지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시민권은 정부에서 이제 층간소음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위층에서 이렇게 이제 소음을 내고 아래층에서 이 소음을 녹음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이걸 듣고 그 사람이 소음이라고 느끼면 그것이 층간소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층감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층감 실험을 통해서 층간소음도 정해지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시민의 어떤 개념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층간소음 기준 이하의 소음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주민이 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즉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이 층간소음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소리 시민권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감각과 사물로 있는 에너지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정치경제학적인 담론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경제적인 보상에 대해서 그게 주된 이야기인데, 저도 사실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풍력 발전 갈등을 연구하려고 하다가 제가 전국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갑자기 이 풍력 발전기를 보고 이게 뭐 쇠말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신앙과 그리고 장소와 공간의 개념에서 에너지 인식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물질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인들이 그 풍력 발전기를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 전기를 막기 위해서 막아 쇠말뚝이라고 이야기하고, 풍력 발전기의 소음을 듣고 이제 귀신 소리다, 뭐 도깨비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풍력 발전기가 이제 백두대간에 이렇게 건설이 되거든요. 백두대간은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높은 산들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게 이제 건설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풍력 발전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쇠말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쇠말뚝, 지리산에 이제 이런 쇠말뚝인데 이와 같은 이런 쇠말뚝설과 에너지 담론이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 발전기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귀신 소리나 도깨비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 코트는 제가 이제 여수의 시골 점포에 우연히 들어가서 할아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것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시골 노인들이 비 오는 날 뭐 풍력 발전기 소리를 듣고 막 도깨비 소리라고 하면서 집 밖에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너지 담론과 이 전통 신화, 도깨비 신화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도깨비라는 것은 사실 신화에서 보면 불과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도깨비 불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실 그게 이제 전기가 가설된 뒤로는 이게 안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전기 이전에 호롱불 켰을 때 그 불들이 이제 도깨비 불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전기가 가설되고 밤에 이제 밝아지면서 도깨비가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제 풍력 발전기가 건설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소리가 도깨비 소리처럼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 그런 무속 신앙과 에너지 담론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은 어령 한우산에 있는 도깨비 상입니다. 굉장히 큰 동상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도깨비 신화의 이야기가 있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풍력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시골 노인들이 이 풍력 발전기를 보고 도깨비 방망이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설화를 보면 이 도깨비가 짓궂은 바람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그 풍력 발전기에서 질 좋은 바람, 그러니까 질 좋은 바람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바람이죠. 그런 바람은 풍수에서는 흉풍이다, 안 좋은 바람이다. 풍수에서 좋은 바람은 산들 바람입니다. 근데 풍력 발전기의 에너지 효율이 좋으려면 바람이 센 바람이에요. 직진성의 센 바람들은 풍수에서는 안 좋은 바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 바람들이 이게 이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바람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그 옛날에 sak풍의 기억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그 소리가 더 세게 들리게 됩니다. 비 오는 날에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귀신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귀신 소리 혹은 이제 도깨비 소리로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이제 노인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장소와 공간의 개념과 이제 풍력 에너지 인식에 대한 것인데요. 시골에 가보면은 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정착한 귀농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불치병 때문에 결국 자연으로 들어오신 그 불치병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풍력 발전기에서 밤에 빛나는 그 비행기를 피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기에는 전등이 있습니다. 경광등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불빛들이 되게 인공적으로 느껴져요. 자기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가 싫어서 시골로 왔는데 이 시골의 밤에 도시의 불빛이 느껴진다. 나이트의 사이키 조명처럼 느껴진다. 거슬린다. 한다든지 기계음들이 풍력 발전기에서 들리는 끽하는 소리가 공장 주변에 사는 듯한 그래서 그 공간이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감각과 공간이 연결이 되는데 이 속에서 이제 그 시골 공간을 도시의 공간, 기계의 공간, 산업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풍력 발전기의 어떤 그 감각적인 요소들이 팩트들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풍력 발전기를 반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3부에서는 감각과 사물로 있는 정치와 경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운동에 대한 것인데요. 사회운동에 대한 지배적인 연구들은 보면 그 정치 사상의 변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시위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뭐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동원했는가에 대한 뭐 자원 동원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운동 연구와 다르게 여기서 한 연구는 시위 현장에서 시위자들이나 경찰이 사용하는 그 인공물의 어떤 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시위 문화의 변화를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운동들은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인공물들이 변해왔죠. 화염병과 돌을 던지던 시대와 쇠파이프를 던지던 시대와 지금은 촛불을 주요 인공물이 되는 이런 시대로 변해왔고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인공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운동 문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인공물, 시위자들이 사용하는 인공물들은 시위대의 어떤 정체성이나 인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물질문화 관점에서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으로 비롯된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위자들이 촛불을 들 때와 쇠파이프를 들 때 시위자들은 존재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촛불을 들 때 이런 뛸 수가 없다. 촛불을 들고 뛰게 되면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촛불을 들고 한쪽에는 한 손에는 촛불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몽둥이 쇠파이프를 들고 운동한다는 것은 우리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촛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위자들의 행동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촛불을 통해서 좀 더 정적이 된다거나 이렇게 뭐 앉게 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시위자들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데 쇠파이프를 들게 되면 아무래도 폭력을 더 행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뭐 예전에 쇠파이프를 듣고 지휘했던 조직이 사수대라고 하는데 사수대의 어떤 그 조직의 강령에 보면 사수대장의 쇠파이프는 절대 만지지 말라라는 이런 강령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쇠파이프라는 것이 운동 조직의 그러한 그 위계성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쇠파이프를 들고 여성이 쇠파이프 들고 시위에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쇠파이프가 운동에서 학생 운동에 사용될 때는 결국 여성들은 이제 주변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런 사회운동의 문화와 물질이 서로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7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시위자가 아닌 경찰이 사용하는 인공물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즘 시위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는 하지 않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전 카메라를 동원을 한다거나 이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집회 규제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소음 측정기가는 이제 시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소음 측정기는 청각적인 거고 최전 카메라는 시각적인 거잖아요. 이런 서로 다른 감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의 권력이 작동을 하고 서로 다른 시위 통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 두 인공물이 감각의 차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다른 어떤 그 시위 통제를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회라는 시위를 이제 집회와 행진, 집회 끝나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행진을 감시하는데 행진이 일어나는 과정에 경찰하고 충돌되는 장면을 찍으려고 사용이 되고 소음 측정기는 행진보다는 집회만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음 측정기는 거리에 따라서 그 소음 측정기와 그 소음 원간의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측정 수치가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행진을 할 때는 그 수치가 계속 변화하게 되니까 행진은 감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집회만을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시위 모든 참여자들을 규제를 하지만 소음 측정기는 그 시위 주체 조직만, 그 확성기를 가지고 있는 주체 조직만을 규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소리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리가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는 집회의 그 규모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규제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작은 집회만 허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음 측정기는 공간적인 권력을 행사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말의 통제, 사물의 통제가 있는데 소음 측정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어떤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언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어떤 물질적인 음량을 규제를 하는 거라서 1970년대에 우리가 시위 음악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금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지곡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음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말의 통제라면 지금의 소음 측정기는 가사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음량을 통제하는 게 사물의 통제라는 거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각과 청각의 차이에 따라서 집회 통제 방식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이제 농수산물 경매에서의 감각과 인공물인데 경제사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여러 가지 뭐 계급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 혹은 제도 이런 쪽에 이제 전통적인 경제사학이 이제
관심을 두는데 이 책에서는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시장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시장 장치와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락시장에 갔어요.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가락시장이 1998년 전후로 이제 경매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지 경매라고 해서 손으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수지 경매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수지 경매가 아니고 전자 경매로 해서 이런 전자 장치를 통해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시장의 어떤 거래 실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게 제가 찍은 건데 이 경매사가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 연결 상처를 짝들이야 자네발의 상처를 좀 풍력자 하여대 상처를 깨지냐 하여 짝들이야 어려 연결을 풍력자 하여대발의 풍력짝들이야 어려 연기꺼 백용이야 37 어려 연결의 상처를 서버려 되게 되어라 하여 위에 상처 보시면은 이 경매사가 이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있죠. 스크린 보고 있고 아마 여기에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은 아마 이 스크린을 볼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경매사와 이 중도매인이 서로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경매에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무선 단말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컴퓨터 모니터나 CCTV 이런 시장 장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거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상호작용, 어셈블리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지 경매를 할 때는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서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경매사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중도매인은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사의 어떤 시각적인 권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당시에는 경매사가 왕이었다. 경매사가 이 중도매인한테 이렇게 낙찰을 안 시키고 싶으면 이 사람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선택적인 시선과 그에 따른 어떤 시각적인 권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이러한 전자경매에서 새로운 인공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을 뺏게 되는 거죠. 중도매인은 더 이상 경매사를 쳐다보지 않고 중도매인은 무선 응찰기만 쳐다본다든지 과외를 본다든지 전광판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경매사의 어떤 경매사는 시각적인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거래의 감각적 상호작용 혹은 어셈블리지가 변화함에 따라서 시장 거래에서 나타나는 권력이 달라지고 권력의 지형이 달라지고 또한 가격, 즉 그 자본의 거래 가격도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은 감각과 사물이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시민권이나 권력이나 정치, 공간과 장소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삶,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요지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감각과 물질 문화 연구가 이 전통적인 사회과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맺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두에서는 감각과 사회과학의 감각적 전환, 물질적 전환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연구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사회과학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니체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시각을 이 연구가 이제 이런 감각학과 물질문화 연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배적인 전통적인 그 사회과학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찰 이런 것들을 감각과 물질 문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공유 중지를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시 55분이니까요. 4시 5분까지 10분 휴식 시간 갖고요. 다시 4시 5분에 질의응답 재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4시 좀 이따 5분에 뵙겠습니다. 네.